저게 대체 뭐야? 한국 사람들은 왜 저렇게까지 하는 건데? 이제 막 월드컵 예선이 끝난 경기장에서 미국의 스포츠 기자가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한국 사람들의 어떤 모습에 저렇게 놀라고 있는 건지 바로 사연을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뉴욕타임즈 스포츠 기자로 근무하고 있는 샬롯입니다. 제가 진짜 이를 벼르고 기다리고 있는 게 하나 있었는데 그건 바로 한국 출장이었어요. 예전에 제 직장 동료 베티가 한국에 갔다 와서는 진짜 한동안 한국 얘기만 늘어놓더라고요. 사실 베티는 처음 갈 때만 해도 팀장님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간다며 죽상이었어요. 애들 행사인 잼버리도 엉망으로 개최하는 한국에서 무슨 취재를 하겠냐며 만날 때마다 푸념을 늘어놓았거든요. 그런데 한국에 한번 다녀온 후로는 사람이 180도 달라졌습니다. 한국 야구 경기를 챙겨보기도 하고 심지어는 한식당을 찾아가기도 하는데 꼭 아저씨처럼 국밥을 먹더라고요. 국밥 먹을 때는 꼭 소주를 먹어야 된다면서 그 독한 술까지 벌컥벌컥 샷으로 들이키는 게 진짜 신기했어요. 내가 알던 베티 맞나 싶었죠. 베티의 그런 모습을 보고 난 후로 저도 한국이란 나라에 궁금증이 생겼거든요. 물론 저도 한국 하면 다들 떠올리는 강남 스타일이나 BTS는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진짜 한국 사람들은 어떤지 궁금하더라고요. 그런데 마침 회사에서 이번 월드컵 예선 경기 취재 기자를 배정할 때였어요. 한국 경기 일정을 쭉 둘러보는데 9월 달에 서울에서 경기가 있더라고요. 저는 이번 기회에 무조건 제가 가야겠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뜬금없는 라이벌이 생기고 말았습니다. 바로 베티였죠. 베티는 자기가 또 가고 싶다고 이미 팀장님께 선수를 쳐놓은 게 아니겠어요? 진짜 너무하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저번에 베티가 한국을 다녀오고 쓴 기사가 대박이 났으니 팀장님 입장에서도 보증된 베티를 보내는 게 당연한 선택처럼 보이기도 했습니다. 다음에 휴가 때나 가야겠다 한숨을 쉬었죠. 그렇게 탕비실에서 베티와 커피를 마시며 진짜 너무하다며 투정을 부렸더니 베티가 선물 잔뜩 사오겠다고 이해해달라고 했죠. 그런데 갑자기 중국계 기자인 리안이 한마디를 툭 던졌습니다. 한국 못 가게 된 걸 뭘 그렇게 속상해하냐고 한국 가봤자 여기 차이나타운이나 크게 다를 거 없다고 했죠. 그러면서 뉴욕의 차이나타운 가면 한국이랑 똑같다고 하는 게 아니겠어요? 그리고 한국인들은 참 이상한 집착이 있다고 했어요. 꼭 중국이 하면 좋아 보이는지 그걸 그대로 따라한다고 했죠. 한국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음식이 뭔지 아냐고 묻더니 바로 짜장면이라고 하더라고요. 그게 원래 중국 음식인데 한국 사람들은 이사할 때마다 그렇게 짜장면을 찾는다고 했죠. 한국인들의 중국 사랑은 못 말린다며 퇴근하고 차이나타운을 데려가 준다고 했어요. 저는 오늘 약속이 있어 어렵겠다고 얘기했는데 베티가 한번 같이 가자고 하더라고요. 베티는 한국이 중국과 비슷하다는 느낌은 전혀 받지 못했는데 도대체 뭐 때문에 그런 말을 하는지 궁금하다면서 말이죠. 그렇게 두 사람은 퇴근 후 차이나타운에 가기로 했고 저는 약속 장소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출근하고 나서 저는 깜짝 놀라고 말았어요. 베티가 출근을 하지 않았던 거예요. 저는 이게 무슨 일이냐고 베티에게 전화를 걸었죠. 전화를 받자마자 베티는 다신 중국 쪽으로는 쳐다도 안 볼 거라고 하는 게 아니겠어요? 아니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그러냐고 물었고 베티에게 들은 이야기는 정말 황당했어요. 리안이 말하는 그 짜장면을 먹어보러 갔었는데 식당에 개념 없는 중국인들이 너무 많았다는 거예요. 음식이 하도 늦게 나오자 사람들이 전부 다 화가 잔뜩 났었는데 주문도 잘못 받았는지 늦게 주문을 했던 베티의 음식이 먼저 나왔다고 했어요. 그러자 먼저 기다리고 있던 중국인들이 화가 나서 식당 사장과 싸우기 시작했고 순식간에 싸움이 번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싸움을 말리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고 어쩔 줄 모르던 베티는 그 싸움을 말리다 쓰러지는 의자에 다리를 다쳤다고 하더라고요. 당장은 꼼짝도 못한다고 했죠. 그래서 적어도 일주일은 출근도 못하고 집에서 누워 있어야 한다고 했어요. 저는 베티의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정말 황당하기 짝이 없었어요. 그런데 리아는 아무렇지 않게 또 출근을 했더라고요. 그렇게 베티와 전화를 끊고 자리에 돌아와 앉았는데 팀장님으로부터 메시지가 하나 와 있었습니다. 팀장님 호출에 바로 찾아갔더니 팀장님께서 믿기지 않는 얘기를 하셨어요. 베티 대신 한국에 가보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면서 이전 베티가 썼던 기사들도
한번 보면 좋겠다고 하시며 현장의 생생한 느낌을 취재해 오길 기대한다고 하셨죠. 베티가 다친 건 너무 속상하고 안타깝지만 이 기회가 제게 오다니 저는 설레는 마음도 들었어요. 그렇게 저는 한국 월드컵 경기 사전 조사를 시작했어요. 저는 선수 라인업을 보면서 두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한국 축구 선수들이 해외에서 활발히 활약하고 있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모아보니 진짜 소름이 돋더라고요. 대형 리그에서 뛰고 있는 선수들이 대표팀으로 합류한다고 생각하니 한국 축구 팬들이 정말 열광할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예전 뉴스를 보니 이강인 선수와 손흥민 선수 사이에 트러블이 있었다고 하던데 손흥민 선수가 대인배라 넘어가준 건지 혹시나 또 이런 일이 생겨 경기에 영향을 미치는 건 아닌지 약간 염려스럽기도 했어요. 아무튼 저는 사전조사를 하면서 단순 경기 결과보다는 진짜 한국의 모습과 응원단의 모습들을 쓰고 싶다는 생각이 강하게 들었습니다. 저번 메이저리그 방한 이후 한국의 야구 응원 문화에 미국이 한번 떠들썩했었는데 얼마 전 한국 치어리더가 춘 춤으로 또 한 번 난리가 났어요. 온갖 SNS에 한국 치어리더의 춤으로 도배가 되었죠. 솔직히 저는 소름이 돋기도 했어요. 한국 문화의 장악력이 이렇게 어마어마한가 싶었죠. 뭐래도 그렇게 크게 흥행이 되는 게 쉽지 않은 일인데 한국은 했다 하면 검색어 순위 안에 들고 100만 조회수는 금방이니까요. 그런데 저는 사전조사를 하며 조금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한국축구협회에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았죠. 이번 경기는 한국에서 11회 연속 본선 진출이 걸린 중요한 경기에다 실력 좋은 선수들이 굉장히 많이 포진해 있어 한국으로서는 상위권을 노려볼 만했거든요. 그런데 감독 선출 과정에서 잡음이 많아 보였습니다. 저는 한국은 양반의 나라라는 생각이 있었고 정중하고 예의 바른 나라라고 생각했는데 축구협회에 이런 문제가 있으리라고는 생각지도 못했어요. 아무래도 현지 축구 전문가의 생각도 좀 들어보고 싶다고 생각했고 바로 미팅을 요청해 두었습니다. 며칠 후 한국으로 갈 짐을 쌌죠. 그리고 베티에게 전화해 미안하다고 얘기했어요. 그러자 베티는 무슨 말이냐며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했어요. 그러면서 제게 주소를 한 군데 보내주었습니다. 저는 이게 웬 주소냐고 묻고 나서는 그만 빵 터졌어요. 미국에서는 아무리 국밥을 먹어도 그 맛이 안 난다며 거기가 바로 베티의 국밥 사랑이 시작된 장소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꼭 거기 가서 소주를 같이 먹어야 한다고 했죠. 저는 아픈 와중에도 국밥에 소주 생각을 하는 베티를 보면서 정말 아저씨 같다고 놀리곤 전화를 마무리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비행기를 타고 월드컵 예선전 취재를 위해 한국으로 왔죠. 강남 근처에서 현지 축구 전문가 김현우 씨와 미팅을 진행했습니다. 현우 씨는 한국축구협회 소속이었다가 지금은 다른 일을 하고 계시는 분이었고 제가 궁금해할 만한 것들에 대답을 해주셨어요. 저는 클린스만 감독을 선임하고 경질하는 과정에서도 좀 답답한 것들이 있었는데 새 감독도 국민들 사이에선 의견이 많은데 어떻게 된 거냐고 물어봤죠. 그러자 현우 씨는 한숨을 푹 쉬었습니다. 축협이 문제가 많다고 하시며 이번 홍명보 감독이 10년 만에 복귀한 건 알고 계시죠? 라고 물었어요. 그러면서 2014년 브라질 월드컵에서 인맥축구나 의리축구 얘기를 듣고 그 뒤에는 10년간 대표팀과는 아예 담을 쌓았다고 했어요. 그러면서 그동안 여러 차례 대표팀 감독을 거절했다가 돌연 수락했다고 했는데 저는 왜 그런 제안을 축협에서 했는지도 의문이라고 했어요. 그러자 현우 씨는 축협 자체가 좀 바뀔 필요가 있는데 지금 임원들이 가진 한계라며 씁쓸한 표정을 지었어요. 그리고 이번엔 준비 시간도 너무 짧았고 염려되는 게 너무 많다고 했어요. 경기 3일 전에야 첫 소집 훈련이 이루어진 데다 유럽파 선수들은 하루 뒤에 합류했기 때문에 완전체로 훈련한 건 이틀뿐이라고 했어요. 저는 이렇게 짧은 기간으로 중요한 경기를 치르는 게 가능한가 싶었죠. 그러면서 현우 씨는 두고 봐야 하겠지만 손흥민 선수나 김민재 선수의 어깨가 무거울 것 같다고 했어요. 그렇게 현우 씨와 미팅을 마무리하고 저는 호텔로 돌아왔습니다. 너무 피곤해서 쓰러질 것 같았죠. 그런데 저는 샤워를 하면서 깜짝 놀라고 말았어요. 보통 출장 올 때마다 물이 안 맞아 고생을 하는 편이라 샤워 필터를 꼭 챙겨와서 쓰고 있거든요. 아무래도 석회가 있는 나라도 있고 수도관 자체가 더러워서 필터가 금방 엉망이 되는 나라도 많았어요. 한 번만 샤워해도 필터가 누래지곤 하는데
한국 샤워기는 진짜 이상했어요. 필터가 거의 새 것 같았죠. 한국은 진짜 수질이 좋구나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이런 깨끗한 물이 있다는 자체가 사실 거의 축복이죠. 설거지할 때나 양치할 때도 생수로 하는 나라도 있는데 한국에선 그런 걱정을 하나도 안 해도 된다는 말이니까요. 아무튼 그날은 깨끗한 물로 개운하게 마무리하고 일찍 잠에 들었어요. 그리고 다음날 고향에서 국가대표 소집 경기를 취재하러 떠났습니다. 한참 취재하고 있는데 옆에 중국 기자가 한숨을 푹 쉬었습니다. 저는 무슨 일이 있냐고 물었고 중국 기자는 중국 축구 대표팀 행태가 한심해서 한숨이 나온다고 했어요. 그러면서 한국이랑 붙었으면 100% 이길 수 있었는데 일본이랑 붙어서 아쉽다고 했죠. 저는 중국 기자가 무슨 근거로 그런 생각을 하나 싶었지만 아무튼 중국 경기 취재를 하지 않고 왜 한국까지 왔냐고 물어봤죠. 그러자 중국 기자는 이번에 일본과 첫 경기를 치르는데 아마 방송 중계도 하지 않을 것 같다고 했어요. 저는 중국이 축구에 어마어마한 돈을 쓰고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의아했습니다. 그러자 중국 기자는 일본에 질 게 뻔하니까 아예 방송 자체를 안 하는 것 같다며 아마 패럴림픽 방송이 나올 거라며 취재할 필요가 없다고 했어요. 그리고 이어지는 중국 기자의 말에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중국 기자는 여기서 손흥민 선수 기사 쓰는 게 훨씬 조회수가 잘 나올 것 같다고 했어요. 손흥민 선수가 중국 우레이 선수랑 같은 급이니 관심 있는 사람이 많다고 했죠. 저는 중국 사람들도 손흥민 선수를 좋아하냐고 물었고 중국 기자는 당연한 걸 묻느냐는 표정이었어요. 솔직히 부러워서 손흥민 선수 욕하는 사람도 많지만 한국 사람인 걸 넘어서 아시아에서 저런 월드클래스 선수가 나왔다는 것 자체에 대단하다고 여기는 사람들이 많고 특히 중국 여자들 사이에 인기가 어마어마하다고 했어요. 저는 중국 기자의 말을 듣고 손흥민 선수의 영향력이 얼마나 대단한지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되더라고요. 그렇게 중국 기자와 한참 얘기를 나누고 나서 기자회견장으로 이동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한 가지 깜짝 놀란 게 있었어요. 지금 홍명보 감독과 손흥민 선수가 10년 전 대표팀에서 함께 만났다고 하더라고요. 그때 막내였던 선수가 지금 대표팀의 간판이 되어 경기를 이끌고 있다니 감회가 새로웠죠. 물론 홍명보 감독에 대한 여론은 정말 안 좋아 보였지만 다른 선수들에 대한 기대로 그나마 급한 불을 끄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아까 옆에 있던 중국 기자는 내내 손흥민 선수 사진만 잔뜩 찍어가더라고요. 중국도 손흥민 선수의 인기만큼은 어쩔 수 없구나 싶었죠. 그리고 며칠 후 드디어 경기가 열리는 날이 되었어요. 저는 일찍부터 경기장에 도착해 주변 취재를 할 예정이었습니다. 일부러 한참 전에 내려 경기장 주변에서 걸어가기 시작했죠. 경기장에 가까워질수록 붉은 옷을 입은 팬들이 하나 둘 나타났고 다들 기대에 찬 표정이었어요. 솔직히 이번 경기는 이미 이겼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사실 팔레스타인 감독도 부진한 성적으로 경질 요구가 있는 만큼 팬들의 기대를 얻지 못하고 있거든요. 경기 전부터 압도적으로 한국의 승리를 점치는 사람이 많기 때문인지 팬들의 발걸음은 가벼워 보였습니다. 그런데 입구에 도착하자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어요. 수많은 관중들이 줄을 서서 차분히 입장하고 있더라고요. 따로 안전요원이 있긴 했지만 안전요원이 없더라도 아무 문제 없어 보였습니다. 경기 하루 전 홍명보 감독의 기자회견이 떠올랐어요. 홍 감독은 이번 경기의 전략에 대해 설명하기 시작했죠.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손흥민 선수에 대한 언급이었는데 아무래도 주장으로 손흥민 선수가 가지는 부담감에 대해 얘기했어요. 워낙 국민적으로 사랑을 받고 있는 선수다 보니 아무래도 부담이 많을 수밖에 없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주목할 만한 점은 고교생 K리거 양민혁 선수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2006년생인 양민혁은 올 시즌 K리그 데뷔 후 한국 선수 역대 최연소 EPL 구단과 계약하게 되었어요. 손흥민 선수와 같은 토트넘으로 이적이 확정됐죠. 또한 측면 풀백 최우진과 황문기 그리고 유럽파 센터백 이한범 등 새로운 얼굴들도 소개됐습니다. 한국 축구의 미래가 정말 밝다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저는 프레스석이 따로 있지만 팬들의 모습을 가까이서 지켜보고 싶어 관중석에 예매를 따로 해두었고 그곳에서 함께 현장 분위기를 느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어요. 경기 시작 10분 전 갑자기 경기장이 술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는 무슨 일인가 싶어 주변을 둘러보았죠. 그때 한 관중이 일어나 조용히 대한민국을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순간 모든 관중이 일제히 일어나 함께 구호를 외쳤어요. 이건 마치 뮤지컬의 한 장면 같더라고요. 그러면서 다들 어깨동무를 시작하는데 제 옆에 있는 한국인도 제 얼굴을 보더니 괜찮냐는 의미인지 웃어 보였어요. 저도 웃음으로 응답하고는 같이 어깨동무를 했죠. 어색한 발음으로 저도 한국 응원단을 따라 응원을 시작했어요. 그리고 다시 자리에 앉는데 옆에 앉은 응원단이 자기 이름은 봄이라고 말하며 오늘 경기를 같이 즐겨보자고 얘기하더라고요. 유창한 영어 실력이 인상적이었어요. 저는 유쾌하게 인사를 건네는 봄이에게 자기소개를 했죠. 그런데 봄이는 제게 지적을 한 가지 했어요. 제 발음이 너무 어눌했는지 직접 대한민국의 정확한 발음을 몇 번 보여주더라고요. 안 그래도 아까 응원할 때 정확한 발음을 몰라 우물쭈물댔는데 그걸 지켜봤나 봐요. 봄이가 가르쳐준 정확한 발음을 배우고는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이윽고 경기가 시작되자 분위기가 또 한 번 바뀌었습니다. 관중들은 열심히 뛰는 선수들의 환호와 박수를 보냈어요. 마치 같이 경기를 뛰는 것처럼 열정적으로 응원했죠. 봄이도 얘기를 나눌 땐 참하게 앉아있더니 응원할 땐 마치 다른 사람처럼 열정적으로 소리를 쳤습니다. 특히 손흥민 선수가 공을 잡을 때마다 관중들의 반응이 달라졌어요. 모두가 자리에서 들썩들썩거리며 같이 경기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 모습들이 너무 인상적이었어요. 손흥민 선수의 움직임 하나하나에 일희일비하는 관중들의 모습에서 저는 한국 축구에 대한 한국 사람들의 열정을 느낄 수 있었어요. 그런데 경기 중에 좀 의아한 모습이 보였습니다. 축구협회장을 비난하는 구호를 외치는 응원단이었죠. 그 구호를 계속 반복하는 걸 보면서 한국 사람들의 분노를 볼 수 있었어요. 축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 수 있는 장면이었죠. 그렇지만 선수들에게만큼은 열심히 응원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봄이는 이런 응원 문화가 생소한 제게 하나하나 가르쳐 주었어요. 특히 아리랑은 조금 어렵기도 했지만 아리랑이라는 글자가 계속 반복돼서 쉽게 따라할 수 있었습니다. 모두가 이렇게 열정적으로 참여하는 모습에 응원도 너무 재밌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미국에서는 이렇게 응원해 본 적이 없는데 한국에서는 응원 자체도 또 다른 경기라는 느낌이 들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특이한 점은 한국 응원단의 응원이 절대 선수들의 경기에 방해가 되지 않는 선을 지킨다는 점이었죠. 상대가 리드하더라도 거기에 비난하거나 야유를 보내는 관중은 없었습니다. 오히려 좋은 플레이가 나올 때마다 팀과 상관없이 박수를 보내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모든 선수를 플레이어로서 존중하는 느낌이었죠. 그러나 팔레스타인의 극단적인 밀집 수비에 고전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중간중간 좋은 기회가 있었지만 골망을 흔들진 못했어요. 팔레스타인 선수들은 전쟁 중인 조국을 생각하며 악착같이 버텨내는 것 같았죠. 경기장의 6만 관중은 실망스러운 경기력을 보여준 홍 감독에게 아쉬움을 표현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경기가 끝나고 관중들이 빠져나가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순간 제 눈을 사로잡은 게 하나 있었어요. 관중석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자리를 떠나지 않고 무언가를 하고 있었어요. 호기심에 이끌려 가까이 다가가 보니 놀라운 광경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한국 팬들이 자발적으로 쓰레기를 줍고 있었어요. 그것도 자신의 자리뿐만 아니라 주변 좌석까지 깨끗이 청소하고 있었죠. 더 놀라운 건 이것이 몇몇 사람만의 행동이 아니라는 점이었습니다. 거의 모든 한국 팬들이 이 청소에 동참하고 있었어요. 봄이도 마찬가지였죠. 저는 봄이에게 청소부가 따로 있는데 왜 청소를 하냐고 물어봤고 봄이는 너무 당연한 듯 대답했어요. 자기가 사용한 공간은 깨끗이 정리하고 떠나는 것이 예의라고 말이죠. 청소를 하는 팬들 사이를 지나다니며 저는 그들의 표정을 유심히 살펴보았습니다. 피곤해 보이긴 했지만 모두가 밝은 표정이었어요. 마치 이 청소가 경기의 연장선상에 있는 또 다른 응원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때 한 장면이 제 시선을 사로잡았어요. 한국 소년이 팔레스타인 팀의 깃발이 그려진 종이를 주워 조심스레 접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그의 어머니로 보이는 여성이 다가와 뭐라고 말하자 소년은 고개를 끄덕이고는 그 종이를 버리지 않고 가방에 넣었어요. 어머니는 아들에게 상대팀의 국기이니 아무렇게나 버리면 안 되고 소중히 여겨야 한다고 가르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어떤 경우에서도 상대를 무시하거나
그들의 것을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된다고 말이죠. 저는 한국 사람들은 도대체 어떤 교육을 받길래 이런 매너를 갖고 있는 걸까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관중석 청소가 거의 끝나갈 무렵 이제 막 보미에게 인사를 하고 가려는데 보미는 제게 제안을 한 가지 했습니다. 저는 너무 좋다고 바로 승낙할 수밖에 없었죠. 보미와 친구들은 근처 치킨집으로 향했어요. 경기장 근처는 밤늦은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거리는 여전히 붉은 옷을 입은 팬들로 가득했습니다. 테이블에 앉자 응원단 멤버들이 자연스럽게 치킨과 맥주를 주문했습니다. 한국에서는 축구 경기 후 야식으로 치킨을 먹는 것이 하나의 문화라고 설명해 주었어요. 치킨을 먹는 순간 저는 그 맛에 깜짝 놀랐습니다. 이렇게 바삭하고 촉촉할 수 있다니 어떻게 요리한 건가 싶었죠. 그리곤 자연스럽게 축구 이야기가 오갔습니다. 한 응원단원이 손흥민 선수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어요. 주장으로서 이번 경기 결과에 무거운 책임감을 느낄 것 같다며 안타까워했죠. 왜 손흥민 선수가 힘들어야 하냐고 애타하는 것 같았어요. 그러면서 다들 손흥민 선수의 겸손함과 팀워크 그리고 세계적인 활약상에 대해 열정적으로 토론했어요. 갑자기 저는 궁금한 게 한 가지 생겼습니다. 한국의 이런 축구 응원 문화는 언제부터 생긴 건지 궁금했죠. 그러자 한 응원단원이 2002년 월드컵 이야기를 꺼냈어요. 그때부터 한국 축구의 문화가 크게 바뀌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붉은 악마라는 응원단이 결성되면서 체계적이고 열정적인 응원 문화가 자리 잡기 시작했다고 해요. 그 이후로 한국의 축구 문화는 계속해서 발전해왔다고 합니다. 그 설명을 들으면서 오늘 경기장에서 본 광경들을 이해할 수 있었어요. 질서정연하면서도 열정적인 응원과 상대팀을 배려하는 태도, 그리고 경기 후 깨끗이 정리하는 모습까지 이 모든 것이 그들이 말하는 변화의 결과물이었던 거죠. 그러자 어느 응원단이 2002년 월드컵은 응원도 응원이지만 한국 팀도 어마어마했었다고 회상했어요. 그때 우리나라가 4강까지 올라갔다며 지금 생각해도 믿기지 않는다고 얘기했어요. 특히 16강전이나 8강전 모두 드라마 같았다고 했죠. 그때 선수들이 골을 넣을 때마다 동네가 떠나가라 울렸고 전 국민이 광화문에 모여 응원을 했다고 했어요. 그때가 황금 세대였다며 그 선수들의 활약은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대단했다고 했어요. 히딩크 감독도 정말 좋았다고 얘기하셨죠. 그땐 안정환이나 이영표나 지금 생각해보면 다 기량이 대단했다고 했어요. 그 덕에 온 나라가 하나가 되었다고 했죠. 다른 응원단원들도 그때부터 한국 축구가 세계적인 수준으로 발전하기 시작했다고 했지만 최근에는 오히려 역행하고 있는 중이라고 했습니다. 선수들은 잘하고 있으니 축협만 잘하면 된다고 했죠. 저는 2002년 월드컵을 겪어보지도 않았는데 응원단의 얘기를 들으며 괜히 제가 가슴이 웅장해지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렇게 치킨집에 저를 초대해준 보미와 응원단들 덕분에 치맥도 먹어보고 2002년 월드컵에 대한 이야기도 들으며 하루를 마무리할 수 있었어요. 다음날 아침 베티가 말해준 식당을 가보려 했지만 이른 시간이라 문을 닫았다고 생각하고 아쉬워하던 찰나 놀라운 소식을 보게 되었어요. 그 국밥집이 24시간 하는 국밥집인 거예요. 무슨 식당이 맥도날드도 아니고 24시간 운영하는지 믿을 수가 없었죠. 그냥 이름만 24시간인 거 아닐까 의심하며 식당에 가봤더니 이른 시간이었는데도 사람들이 북적북적거렸습니다. 외국인은 아무도 없었죠. 베티는 도대체 이런 데를 어떻게 알았나 싶었고 자리에 앉아 국밥 한 그릇을 주문했어요. 오늘 밤 비행기라 소주는 아쉽게도 시키지 않았죠. 대신 어제 치맥을 먹었다고 자랑해야겠다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음식이 나오자마자 당황스러웠어요. 그릇에 담겨 나왔는데도 펄펄 끓는 국물을 보며 도대체 이걸 어떻게 먹으라는 건가 싶었거든요. 그런데 옆에 한국 사람들은 아무렇지 않게 끓고 있는 국물을 먹고 있더라고요. 저도 용기를 내어 한 숟가락 떠먹어 보고서는 두 눈이 번쩍 떠졌습니다. 너무 뜨겁고 입천장이 데일 것 같긴 한데 피로가 싹 내려가는 느낌이었죠. 베티가 이 맛에 국밥을 먹는구나 싶었습니다. 그렇게 한 그릇을 싹 비워냈어요. 그리곤 베티에게 사진을 보내서 잘 먹고 간다고 고맙다고 얘기했죠. 베티는 얼른 미국에 와서 한국에서 있었던 일을 들려달라고 성화였어요. 그렇게 저는 미국으로 돌아가는 비행기를 탔고 노트북을 켜서 한국에서의 믿을 수 없는 경험들을 적어내려가기 시작했어요. 그리곤 다음엔 취재가 아니라
제대로 한국 문화를 둘러보고 싶다고 생각했죠. 보미의 SNS에 올라와 있던 한국의 아름다운 모습을 직접 눈으로 담고 싶었거든요. 다음엔 한국 여행기를 쓸 수 있으면 좋겠네요. 오늘 샬로 씨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경기 후 손흥민 선수의 인터뷰를 보면서 죄인처럼 대답하는 모습이 참 안타까웠습니다. 월드클래스 선수들을 데리고 피파 랭킹 96위와 무승부를 하다니 보는 내내 답답했는데요. 이번 경기 어떻게 보셨는지 댓글 많이 달아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시고 더 좋은 사연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사연 제작소 감동필름이었습니다.